달러간 코미디언이라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단편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이제 소설가인 내가, 그죠? 라디오 PD인 안미선이라는 사람하고 이 김득구 선수의 이야기로 이제 소설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뭐에 빠져? 사랑에 빠지고, 그렇죠. 또 안미선에게 청혼을 하지만 거절당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3년 뒤에 이제 방송국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뭔 내용인가 보죠. 편지에 따르면 2001년 9월 11일은 텔레비전으로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한 뒤 그녀는 오래전 미국에서 실종된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편지를 통해 접한 이야기를 뭐하고 있어? 전달하고 있는데 이게 1인칭 무슨 시점이라고? 관찰자 시점이고, 선생님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서술상에 뭐가 따르게 된다? 제약이 따르게 되어서 무슨 듣기가 나온다? 전해 듣기가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지? 편지를 통해서 전해 듣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거, 이거 되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9.11 테러, 그지? 역사적 사건을 소설 속에서 드러낼 때 사실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알이 두꺼운 안경을 쓰고 가족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아침이면 숙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얼음물에 담가둔 물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아직 어렸던 그녀를 바라볼 때면 검정색 뿔테 안경 너머의 두 눈동자가 연민으로 젖어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감정 없는 짐승처럼 일없이 주르르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았다. 그녀로서는 아버지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소통의 부재라고 합니다. 공감의 부재, 소통의 부재. 아버지가 안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역 근처 삼남극장에서 공연을 앞두고 대기실에 있다가 크게 다친 뒤부터였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극장 지붕이 모두 날아간 삼남극장에는 하춘아도 있었고 이주일도 있었다고 아버지는 회상했다. 실존 인물들이지? 하춘아라든가 이주일이라든가 개연성을 부여하죠. 늘 짜증스럽다는 듯 찌푸리거나 눈물을 흘리던 얼굴이었기 때문에 자, 뭘 잃어갔어? 시력을. 1980년 5월, 1970년대 내내 보조 MC로 지방 쇼단을 전전하며 무명 생활을 거친 끝에 마침내 아버지가 TV 방송국의 한 쇼 프로그램에 등장했을 때 그녀는 과연 저 사람이 아버지가 맞는 걸까 하고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왜? 평소에 보던 모습과 뭐해서 달랐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나온 아버지 얼굴은 어떤 일을 당해도 바보처럼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이유죠. 7살밖에 먹지 않았지만 바보 연기를 하느라 안경을 벗은 검색 뿔테 안경을 낀 바보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초점이 잡히지 않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때 그녀는 수치심을 느꼈다.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저 사람이 누구라는 것에? 아버지라는 것에. 그래서 서울 변두리 극장에서 공연할 때면 동네 골목길이나 전신주에 붙은 계란 모양 사진을 가리키며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가 연예인이라는 걸 자랑하던 두 오빠들이 마침내 아버지가 TV에 등장했다는 사실에 환호작약하는 동안, 크게 기뻐하는 동안 그녀는 방송에서 귀를 털어막고 라푼젤이 나오는 동화책만 들여다보았다. 왜? 아버지를 뭐하고 여겼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에. 유랑극단 시절부터 그녀의 아버지의 레퍼토리는 달나로 간 별주부전이었다. 그는 지구에서 토끼가 멸종한 21세기 토끼간을 구해오라는 용왕의 특명으로 로켓을 타고 달까지 찾아간 별주부 역을 맡아 시종일관 개수나무에 부딪히고 먹다 버린 당근을 밟아 미끄러지고 토끼의 꾀에 속아 옷을 다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선보였다. 아버지가 이렇게 멍청한 역할 주로 하는 코미디언이면 아들들이 꼭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고 딸들이, 그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들이 막 조롱거리로 삼을 거 아니야. 네가 배삼룡이냐?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중략 줄거리. 군부 세력이 숙권했던 80년대. 숙권한 게 뭐야? 권력을 쥐고 있다. 코미디언 안봉남은 대통령을 성군으로 부르는 등의 연기로 인정받아 방송 출연을 하고 정부 주도의 대규모 문화행사였던 국풍 80일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하게 된다. 라디오 PD 일을 하며 기록물을 찾다가 영상 기록을 통해 이런 아버지 모습을 그녀와 미선은 그의 모습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실종된 아버지의 흔적을 꾸준히 찾아 나선다. 나는 점자 도서관 관장에게 시들이 전해달라는 그녀의 편지 적힌 부탁에 따라 점자 도서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서 대답하기 전까지 당신이 내 앞에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무슨 장애인이어서? 시각장애인이어서. 청각적으로 봐서는 당신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대답하면 아 거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거죠. 앞에 없는 줄도 모르고. 제가 사는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자 여기서 제가 사는 세계란 무슨 장애인의 세계? 시각장애인이 살아가는 세계죠. 하지만 잠을 잘 때는 여전히 많은 것을 봅니다. 물론 내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시각적 잔영이겠지만 꿈속에서는 많은 것들을 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이 멀기 전까지 내가 봤던 것들에 대한 시각적 기억은 희미하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관장은 말을 끊고 문 옆에 정수기가 있으니 물 한 잔만 달라고 했다. 나는 위에 놓인 종이컵에 물을 받아 탁자 위에 놓은 뒤 그의 손을 잔까지 잡아 끌었다.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행동이고 이 관장이 잔에 넣어 물을 마셨다.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물을 마실 수 있죠. 거기 앞에 있잖아 라고 말하면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왜? 보이질 않기 때문에 어딘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길을 걷다가 주차한 차에 부딪히면 왼쪽으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왼쪽은 무한대의 공간인데 그걸 아는 비장애인은 드물죠. 자, 이 왼쪽으로 하세요 라는 말은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결국 저는 1980년 여름까지 살았던 시각적 세계에서 한 번 죽은 뒤 시각이 사라진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 셈입니다. 아예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건 마치 전생의 기억을 안고 사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던 세상은 전생이라는 거지. 누군가 광화문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광화문은 1980년 여름까지의 광화문이죠. 안구를 적출한 뒤에는 전에 한번 가본 곳일수록 다시 가지 않으려는 성향이 생기는데 그건 혹시라도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을 발견할까 두려워서죠. 그건 아마도 성장을 두려워하는 일과 비슷하겠죠. 완강하게 과거의 시각적 잔영만 붙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성장하지 못하는 채 이거지. 더 발전하지 못하는 채. 하지만 교통의 다른 사람들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저는 잘 기억합니다. 예컨대 안 PD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PD 아버지가 코미디언 안봉남 씨라는 건 아시죠? 이번에 편지받고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두 사람 서로 사랑한 사이 같은데 안 PD는 아버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군요. 나는 좀 겸언쩍었다. 약간 어색했다. 지금은 사랑한 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 과거의 연인관계여서 어쨌든 그 이전에도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일은 없었어요. 제게 남은 마지막 시각적 잔영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국풍 8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는 안봉남 씨가 아직 유명할 때였습니다. 그 안봉남 씨가 자기 아버지라고 안 PD가 말하기에 제가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안 PD는 침을 삼켜 머뭇거리다가 가족을 버리고 양옥집을 몰래 판 돈을 들고 애인과 함께 미국으로 도망쳐버렸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바로 안미선이 알고 있는 마지막 아버지의 행적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런 치료를 받아야 했을 텐데 그렇게 애인과 도망칠 여력이 있었다니요. 연예인이니 돈도 많으셨을 텐데 빨리 치료받았더라면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안 PD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군요. 아버님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몰랐나요? 이게 진실이죠. 라고 말했더니 그걸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안 PD가 묻더군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분이 하신 연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코미디를 한다 해도 앞이 어느 정도 보이는 비장애는 그런 식으로 개수나무에 부딪히거나 무대에서 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눈이 보이질 않아서 했다는 행동이라는 거지. 이 관장이 말을 멈췄다. 그랬더니 안 PD에게서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왜?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다시피 제 앞에 누군가 얘기하다가 기척을 내지 않으면 마치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당황하죠. 그래서 간절 알았어요. 거기 있으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괜히 제 마음이 불안해 더듬더듬 선을 포닫는데 그랬더니 안 PD 얼굴이 만져지더군요.
새벽 이슬 맺힌 풀잎을 만질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뭘 흘리고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젖은 목소리를 한 PD가 저 여기 계속 있어요 라고 하고 그렇게 안면 근육이 움직이는 게 제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실을 듣고 오해가 뭐하게 되는 거야? 풀리게 되면서 받는 뭐죠? 충격과 슬픔이 되겠죠. 충격과 슬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미국으로 와서 아버지에 대한 증언을 수집한 뒤에 이 CD에 담아서 나한테 보내요. 그리고 그걸 도서관장한테 뭐 하려고 한 거야? 전에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나와 도서관장은 함께 CD를 들으면서 그녀의 아버지가 김두쿠 선수 라스베가스 권투 수업으로 후원한 기업인의 요청으로 미국을 갔다가 그곳에서 돈을 훔쳤고 라스베가스 사막에서 전복된 렌터카 앞에 안경을 떨어뜨린 채 행방불명되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흔적을 따라 사막에 도착했을 때 녹음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전복 사고로 혼자 된 그가 밝은 만화를 향해 걸어갔다고 생각하며 끝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딸이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과 내가 그녀와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중첩되면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소통을 하지 못하는 소통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